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영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미국 동부에 있는 아주 작은 주 가운데 하나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입니다. 델라웨어 스테이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는 1987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디 다른 곳에서 거주해 본 적은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스테이트는 로드 아일랜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여러 주 가운데 두 번째로 작은 주입니다. 제가 그 당시 여기 처음 왔을 때인 1987년도 그 무렵에 이 델라웨어 주에 살고 있는 인구수, 델라웨어 거주 인구수가 6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의 주지사 양반의 꿈이 인구수를 110만을 넘기는 것이 그 당시의 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근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곳의 인구는 지난 2011년 통계치로 80만 명이 안 됩니다. 약 78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죠. 이곳의 면적은 한국의 충청북도 정도 면적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제 인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인구 밀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못 됩니다. 왜 그 인구수를 110만 이상으로 하려고 했냐면 하원의원을 한 명 더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원은 어느 주나 다 2명씩이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도 2명이고 뉴욕도 2명이고 저희 이렇게 작은 주에서도 2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원은 인구 비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델라웨어 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원 수가 1명입니다. 인구수가 약 110만이 넘어야 한 사람을 더 뽑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조 바이든이 여기 출신인데요. 그분도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작은 곳에서 누구 어디나 다 크거나 작거나 상원이 2명밖에 안 나오니까 그 상원을 한 몇 번 했나요? 5선인가 6선을 하고 나서 지금 부통령이 된 거죠. 여러 가지로 이곳에 사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일단 한적합니다. 조용하고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살만한 곳이죠. 그러나 대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별로 썩 좋은 곳은 못합니다. 이곳에 사는 한인들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저 고무줄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1년 주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약 2,200, 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분들은 보통 한 4,000명 정도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시 거주자들, 또 유학생 또는 교환 교수,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일시적인 거주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대충 그 정도로 잡고 있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한 1,000명 안팎 그 정도로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늘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수도는 도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50분 정도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이제 주지사 사저도 있고 주지사 공관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미 공군 기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행정수도일 뿐이죠.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전쟁을 치른다거나 또는 해외 전투 중에 전사자들이 오는 곳이 도보 공군기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
상대로 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쟁을 개시할 때 가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일테면 이제 선전포고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 이름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델라웨어 도보입니다. 또 전사자들이 돌아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상업 수도인 밀밍턴시가 있습니다. 이 밀밍턴시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바로 그 밀밍턴시에 인접한 곳이고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 밀밍턴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곽지대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이 델라웨어주는 그 회사법이 굉장히 그 세법 또는 회사법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다.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여러 그 회사들, 아주 특별히 모든 크레딧 카드 회사들, 본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본사 주소지가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그 득을 봅니다. 이 델라웨어주는 이 텍스가 없는 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세가 없습니다. 이 근처에 이 펜실베니아주라든지 메릴랜드, 뉴저지 이런 데로 건너가면 이제 거래 텍스가 세금이 붙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법인세, 회사들이 내는 법인세도 여타 미국 내의 다른 주들보다 굉장히 그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그 회사의 그 본사의 기지를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그 외국에다가 그 돈 감추려고 만드는 그 페이퍼 컴퍼니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는 다르고 본사는 여기다 놓고 실제적인 그 일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사실 이런 그 회사법이라든지 그 은행법들이 발달되고 회사나 은행의 본사를 이쪽에다 유치시키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여기 인구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그런 그 주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사를 여기다 세울 경우 이 본사를 여기서 운영할 때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고용 인원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델라웨어 거주민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맞물려 있는 것이죠. 대충 뭐 제가 사는 곳에 대한 안내, 뭐 이 정도고요. 뭐 특별하게 여기는 볼만한 곳도 없고요. 아주 뭐 좁은 곳이라 이 주의 그 남북으로는 좀 깁니다. 남북으로는 한 1시간 반, 북과 남 끝에서 끝까지 한 60-70마일로 달리면 1시간 반이면 이렇게 관통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동서로 따지면 그저 한 30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것이고,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이 윌밍턴, 도보 요 사이에 있는 뉴캐슬 카운티라고 하는데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가면은 대부분이 그 뭐 옥수수, 콩 이런 그 농사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87년도에 와서 여기까지 쭉 살게 된 것은 뭐 저 개인적인 성격,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고요. 그저 큰 욕심 없이 살기는 아주 적절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 여태까지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어르신, 그 부모님들이 이제 구슬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래서, 지난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면 누우실 곳 이렇게 하면서 저와 저희 부부도 같이 그 옆에서 이렇게
누울 때를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크게 큰 변수, 인생이 정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여기에 이제 뼈도 묻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델라웨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나, 이 팟캐스트를 왜 시작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세대만 해도, 저도 이제 1950, 1950년대생이니까, 노인 축에는 아직 뭐 들어가질 않겠습니다. 요즘엔 최소 65세는 돼야 노인이 시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가까이 온 나이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 저희 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제가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컴퓨터 앞에 앉게 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타자를 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인터넷을 제가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한국 뉴스를 거의 보질 않았죠. 볼 수도 없었고요. 가까이 있는,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필라델피아를 나가야 한국 신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부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뉴스를 접할 때가 약 2002년 전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기억이 딱 이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위 그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당선 무렵 전후를 통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부터 약 2002년, 2003년까지의 한 15, 16년 사이에 한국의 정치, 뭐 종교, 문화 이런 그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죠. 제 기억력 사이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 요즘에 보거나 그러면 전부 낯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든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뭐 영화배우도 그렇고요. 가수들도 그렇고 유행했던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 무렵에 그 한국 사회에서 유행을 했다거나 많이 알려져 있던 이야기들이나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비어있는 그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걸 다 이렇게 서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알려고만 하면 다 알게 되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고, 특히 이제 SNS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세상이 변화되면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곳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업을, 1990년 이래 쭉 오늘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제 평생 직업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국에 있는 세탁인들하고도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단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저처럼 해외로 이민을 가서 직업을 세탁업으로 택한 분들하고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게 아주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머릿속에 그렸던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또 세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물론 개개인의 그 삶은 뭐 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 또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방향, 삶의 그 나아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나이 이 정도 되면은 대충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망가지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 생각이 틀린 거구나. 이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나이 60에 가까워서 그렇게 느낀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이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그 경험이 제가 이 팟캐스트 방송을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어떤 아주 저 밑바닥, 근원에 있는 그 까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요. 여기서 이제 델라웨어에서 저랑 이렇게 한 10수년을 같이 함께 이 동네에서 같이 살다가 수년 전에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높아지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러셔서 따님이 계시는 카네티컷으로 이사 가신 박상원 선생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박상원 선생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1950년대에 그 무렵에 대학을 다니신 분인데, 그렇군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맛이 간 것 같은데, 또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의 김동길 교수랑 아마 대학을 같이 다녔을 겁니다. 그분이 가계가 어떻게 되냐, 그분의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박상원 선생의 큰아버지가 우성 박용만 선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성 박용만 선생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낯선 분들도 제법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성 박용만 선생은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의 의형제로 시작해서 완전히 적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고 그 후대들까지도 해방 이후 이렇게 고생을 한 그런 사람이죠. 사실 이승만의 초기 미국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우성 박용만 선생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오늘 제 이야기 축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건너뛰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가 정착하고 자신의 활동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용만 선생입니다. 근데 박용만 선생은 소위 무력 투쟁을 선호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결국은 나중에 임정으로 가서 불운하게도 이렇게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서 이렇게 죽는데, 그분의 자제분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계를 이어가는 장손 노릇을 한 게 바로 이 박상원 선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2002년인가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 박용만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때 그 아마 훈장을 받는데 이 박상원 선생이 그때 이제 그 가족의 대표로 훈장을 받으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쭉 하냐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박상원 선생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커네티컷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 전화 주신 이유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한 맺힌 소리랄까요? 아주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미스터 김, 내가 아무리 눈을 감고 죽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이제 몸도 안 좋고 오래 살 것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내가 한을 품고 죽는 것 같다.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하고의 통화의 마지막이고 그 뒤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대통령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확정된 밤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 제게 이야기하신 그 내용의 주내용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뒤로 집권 기간 내내 어떤 동물, 쥐라고 하는 동물에 이렇게 많이 비유되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근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박상원 선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큰일이다. 박정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박정희가 잘못한 것 중에 무조건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국민들한테 심어줬는데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냐. 이건 정말 자기 큰아버지보다도 당신이 더 눈 감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당신이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 당시 제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득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한을 품고 죽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제 또 하나, 지난해 이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면서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때 돌아가실 오히려 다 잘한 게 아닌가, 잘된 일이었던 게 아닌가, 더 오래 사셨봐야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든 것이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러니까 제가 60년대 후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70년대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 무렵을 함께 겪어왔던 지금의 50대에서 60대 사이, 50대 후반, 60대 초반, 또 저와 위아래로 한 몇 년 사이에 있는 50대 중반서부터 70대까지 오늘날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또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과 저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시대를 이렇게 같이 겪어왔는데, 그런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작년 한 해 동안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를테면, 한국 뉴스를 보면은, 저희 또래가, 1950년대생들이 완전히 그 젊은 층들한테, 요즘의 젊은 아이들한테, 아주 그 미친 세대, 아주 막말로 얘기하자면, 미친 세대의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저희가 젊었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가 어렸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다 세상을 떠나면 한국 사회는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세상을 다 떠나면 한국 사회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해보면은 우리 세대 1950년대생들이 가야 세상이 바뀔 것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참 동시대를 살아온 제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우리 세대가 1940년대 후반, 1950년대를 겪은 세대, 태어난 세대들이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과 이렇게 큰 그 생각들이 다를까? 또 우리 세대들 가운데도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현존하고, 오히려 다른 건 좋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저와 다를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동네에서 필라델피아나 뉴욕이나 제가 살고 있는 델라웨어나 이곳의 한인들, 제 나이 또래의 한인들을 만나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소수였고. 그러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하,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득,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잘못 사는 거구나. 내 생각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대다수 메조리티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내가 벗어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난 그것을 하나 이제 제가 깨우쳤다 그럴까요? 깨달았다 그럴까요?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인데요. 지난해에 세시봉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작년에. 가수, 조용남,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이장희,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아니죠.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여하튼 그런 양반들이 나와서, 옛날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의 이야기들과 자기들이 이렇게 히트를 해서 유행시켰던 노래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저도 뭐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뭐 이런 분들 좋아했죠. 그리고 지금도 특히 송창식 씨 같은 송창식 선생님 같은 분의 그 노래는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생각이 든 게, 저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의 가수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 60년대 말서부터 70년대 초까지 그 시대의 그 젊은이들의 우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이르는 한 약 10여 년을 돌아보면 소위 말하는 세시봉으로 이름 지어진 그 몇몇 젊은이, 그 당시의 젊은이들보다는 더 많은 당시를 살아갔던 젊은 층들에게 우상이었던 사람은 사실 배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진, 나훈아, 이미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춘화까지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양반들, 고 배우 선생이라든지, 나훈아 씨, 남진 씨, 이런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이쪽 세시봉 그룹들보다는 훨씬 더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지배했고, 문화를 지배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 제 기억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세시봉 그룹, 세시봉을 가본 젊은이들, 우리 세대에서 세시봉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가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당시 서울에, 저는 그 고향이 신촌인데요. 제 고향은 신촌인데, 신촌서 명동 자주 드나들었죠. 종로 자주 갔었죠. 종로에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소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곳이 있었고, 명동엔 세시봉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드나들었던 사람들, 지금 우리 세대에서, 지금 60 전후엔 우리 세대에서, 60, 70 전후한 우리 세대에서 그곳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세시봉 그룹들이 음악 발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콘서트. 그 당시 쇼라고 그랬죠. 그 쇼를 했던 것도 그네들이 기껏 해봐야 당시 시민회관이라고, 지금 없었습니다만은 광화문에 신문로에 있었던 시민회관, 아니면 이화여자대학교 강당, 뭐 이 정도에서 그들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그 공연장을 찾아간 사람들의 수도 그렇게 이 남진, 나훈아 선생 이쪽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남진, 나훈아, 이미자 이 정도는 이런 양반들은 전국의 366장까지 전국의 극장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휩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얀 손수건이 유행을 했었습니다만은 나훈아의 내 고향, 고향역이라든지 남진이 부른 님과 함께라든지를 쫓아가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1950년대생들이 오늘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살아왔던 젊은 시절의 솔직한 모습들을 보면 제가 이해가 가겠구나. 이 모습이 이해가 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1960년대, 70년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오늘날 60대, 70대의 사람들이 꿈은 남진이 부른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제 기억에 서울 시내 곳곳에 육교 이런 플랜카드들 막 걸려 있었거든요. 그때 대망의 70년대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하고 마이카 시대, 그러니까 내 차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또 얼마 수출, 100억 불 수출인가요? 그 다음에 1000불 소득인가? 하여간 그런 플랜카드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우리 세대들이 살았고요.
그 꿈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고향역을 부르면서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그 고향역을 그리면서 그것을 떠나온 거죠. 기차 타고 다 떠나왔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구로동, 영등포 구로동, 영등포 쪽 일대의 그 옷을 만들던 그 청계천 일대. 이런 막 일어나는 그 건설 현장 뭐 이런데. 젊은 층들이 그렇게 일에 몰두했던 거죠. 노동에 몰두했죠. 잠 안 자고. 솔직히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저희가 1970년대, 80년대까지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저는 이제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하튼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는 뭐 마이카 시대 진짜 됐잖아요. 빚이 얼마나 있든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먹고 사는 것 같잖아요. 1950년대, 60년대에 겪었던 그런 것 겪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 세대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애들 키웠잖아요. 애들이 이제 뭐 넉넉하게 언제 내가 그런 세월을 보냈느냐, 우리가 언제 그런 시대를 보냈냐, 돌이켜봐서 내가 그렇게 고생한 적이 없다 라고 착각할 만큼 살잖아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그런 세대들과 그런 세대들이 박근혜를 비롯한 이명박, 박근혜 이런 그 시대에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물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런 다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시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건데요. 실제 1970년대 초에 보면 1970년대 초만 해도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 사회를 보면은 거의 뭐 80%, 90%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를 1972년에 졸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대학 1972년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 동기들은 거의 다 은행에 들어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많고요. 실제 그 당시 저희 때의 그 대학 진학률이라는 것이 전문학교까지 합해서 20%가 안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대학을 안 나와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그 당시 오히려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제 50대, 60대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50대, 60대, 70대의 오늘날 5, 6, 70대의 사람들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 제대로 된 민주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시민이 깨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평생을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제 예수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삶의 거울로 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크게
교회 쪽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요즘 그 얘기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껏, 제 어떤 생각의 그 틀, 어떤 판단, 사고의 기준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세상을 좀 보자. 그래서 지난해부터 글을 썼습니다. 특히 성서를 제대로 보면,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보면, 첫째, 우리 나이대가, 이제, 저는 앞으로 한 10년만 더 일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60부터 100살 사이는 언제 갈지 누가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종, 혹은 창조 이래, 천지창조 이래,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생긴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살다가, 이 지구상에 살다가 갔지만, 60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평균 나이로 봤을 때는 살 만큼 산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갈 날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런 순간을 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좀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어보라고 누구한테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뜻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되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성서 바로보기라고 하는, 성서를 통해서 성서만 제대로 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글들을 쭉 연재 글들을 매일 쓰고 있는데,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껏 얘기해온 이런 것들이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글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고 공간이 주어진 한계. 지금도 막 글을 쓰다 보면 바깥으로 계속 새요. 옆길로 새고. 그래서 그런 글대로 써보고,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보고 그 제대로 본 예수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우리의 지나간 시대, 우리의 미래 시대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 제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 이야기라든지, 우리 한인들의 이민 생활, 또 한국 역사, 미국의 시사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한번 쳐다보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제가 살아가는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프리즘을, 예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제대로 된 프리즘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쟁이, 예수로 세상 보기 라는 제목의 그런 타이틀을 걸고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테스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주 한 번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